네, 이제 3장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 전술, 보험 이렇게 쭉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매번 출제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 가장 큰 그림 그리는 게 전략이겠죠, 여러분? 전술보다. 자, 이제 정의부터 이렇게 봐볼까요? 전략적 자산 배분이란 이제 기간은 이제 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기금 내 자산 집단별 투자 비중을 이제 결정하고 중기적으로 약간 조정 들어갈 수 있어요. 위아래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또는 뭐 5% 인위적으로 이렇게 정해갖고 상한선, 하한선을 거기까지 정하는 겁니다. 자, 전략에 수립된 각종 변수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 구성했던 자산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장기 관점의 의사결정. 그게 이제 기간 측면에서는 장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략은요, 처음에 이제 자산 배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중을 정해서. 그러면은 웬만하면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운영기간 동안에. 단, 그대로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가정이 크게 변하면, 그러면 수정해야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투자자 요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크게. 소소하게 달라지는 건 반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이제 목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도 너무나 급변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는데, 결국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할 때 그 실행 4단계라고 그래서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최근에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점수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통성 출제가 요거 열거해 놓고 순서 잡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자산운용 과정 그 그림 이해하면 저절로 나오죠. 투자자, 투자 목적, 투자 제약 조건파 이게 제일 먼저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자산 집단 선택하고 나면 걔에 대한 기대 수익 위험 상관관계 이걸 이제 계산하고 그걸 결합해서 나중에 이제 최적 자산 구성을 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자산 배분하는 거예요. 이 순서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자산 집단 선택이 먼저냐,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게 먼저냐. 물론 거꾸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이걸 먼저 한다 그러면 시장에 자산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그걸 미리 다 계산을 해놔야 되는데, 그거 뭐 시간 낭비잖아요. 내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자산, 그걸 먼저 선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만 계산하면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순서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교재 실행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와요. 그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핵심 뭐냐면 이 양쪽을 모니터링 하냐 안 하냐 이제 그게 조금씩 다른데 전략적 자산 배분은 이 모니터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여기가 좀 선이 달라요.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걸 이쪽하고 이쪽하고 파악해서 자산 배분했으면 그대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한다. 계속 모니터링해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 앞에서 우리 첫째 시간 본 거하고 우측 좌측이 바뀌었죠. 투자자 이쪽이 우측으로 갔고 자본시장 이게 좌측으로 갔는데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투자자 이쪽에서 나오는 게 뭐다? 위험 허용도입니다. 투자자의 위험 허용도, 공격적, 보수적 뭐 이렇게.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 위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은 이쪽에서 투자자 위험 성향은 이쪽에서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이걸 모니터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교재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고 1부분이 단절된 이유, 2부분이 단절된 이유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은 시장 상황 변화, 이게 이제 시장 예측 활동, 그걸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 뜻이에요. 안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자본시장 예측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달라지는 게 뭐겠어요?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 위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일정하다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다시 추정할 필요 없다. 다시 계산은 안 하겠다. 일정하다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단기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전략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위험 허용도 정도의 변화. 이거는 이제 투자자 조건, 그 측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도 안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투자자의 위험 허용도 쉽게 위험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 가정한다. 이쪽도 일정. 사실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야만 조정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둘 다 일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가 단기적으로 변할 텐데 반영 안 하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는 자기도 모르게 좀 낙관적 자세를 취하니까 위험에 너그러워지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보수적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걸 반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바뀐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전략적 자산 배분, 큰 그림 그리는 건데, 이 의사결정은 누가 하냐? 자, 투자자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운용자가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운영해달라, 배분해서 종목 골라서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정해야 되고요. 운용자는 투자자가 정해준 대로 전략적 자산 배분 하에서 미리 정해진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금만 위임받아서 투자를 해야지, 자산 배분을 자기가 직접 하면 곤란하다. 원칙이 이렇다는 겁니다. 원칙. 투자자가 하는 게 원칙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투자자가 여러분 일부 개인 투자자 이렇게 연상하시면 안 돼요. 개인들은 잘 못하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해주는데 여기 지금 뭐 대형 기금 운영하는 뭐 자산운용회사라든지 연기금 회사 이런 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가 걔네들이 설계도를 만들어주고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은 처음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이론적 배경이란 말이 있죠? 이론적 배경이 그 유명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 이론. 이 방법대로 이제 최적의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전략이에요. 이제 해리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나중에 그 분산 투자 이론 그 과목에 가시면 훨씬 자세하게 이제 나올 텐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이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최적의, 나는 지금 최적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에 지금 내가 투자 가능한 자산들이 있다? 그럼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 위험 상관관계를 다 미리 계산해야 돼요. 다 기대 수익률 위험 상관관계를 계산했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종목을 추려야 되는데, 지배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배 원리가 뭐죠? 수익률이 똑같을 때 위험 낮은 거,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률 높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걸 이제 지배한다. 그런 원리로 수익률은 높고 위험이 낮은 그런 종목을 이제 추려내는 게 지배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추려진 종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효율적이라는 말을 쓰죠. 효율적 증권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기대 수익률을 1000개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놨다. 그럼 거기서 이제 지배 원리를 적용해서 종목을 추려요. 그래서 그걸 좌표를 찍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이 위험의 축이고 이쪽을 이제 수익률의 축으로 놓고 계산값을 쭉 찍어요. 찍어서 지배 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적 종목을 골라내면 이렇게 이제 선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체감하는 형태의 노란 선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에피션트 프론티어, 이걸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종목을 많이 추렸지만 그래도 종목이 많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최적의 자산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배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 위험 성향을 보는 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투자자 위험 성향을 파악해서 이걸 그래프로 만든 게 무차별 곡선인데, 요걸 한 다음에 그러면 효율적 증권 중에서 무차별 곡선 이제 접하는 점 그래프로 보면 투자자 위험 성향을 고려해서 최적의 이제 증권을 찾아낸다. 요게 효율적 투자선이거든요. 효율적 투자선은 이런 모양이에요. 기울기가 가파른 것도 있고 좀 완만한 것도 있는데, 그럼 요 접하는 점이 이 투자자의 최적의 자산이 되는 거고, 이걸 확장하면 그 자산도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죠.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그럼 그대로 운영 들어간다. 근데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이 접점이 여기서 나와요. 최적 자산이. 왜 그럴까요? 보수적이니까 수익, 위험 작게, 수익도 작게.
이게 최적이 되는 거고, 공격적은 부자 되고 싶으니까 위험 크게, 수익도 크게, 이렇게 이제 배분점이 나온다.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이게 전략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또는 이제 최적화 방법이라고 불러요. 수익과 위험을 그 조합을 찾아내서 최적의 자산을 찾아낸다. 그래서 최적화 방법이라 부르는데 이 최적화 방법이 이제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적 투자선을 정확히 규명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과 위험을 사전에 계산해 갖고 이제 좌표를 찍는 건데 그 계산값이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완벽하게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해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추정 오차가 존재한다. 추정 오차가. 그래서 효율적 투자선 요걸 찾아내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시면 추정 오차를 반영한 효율적 투자선 또는 투자 기회선은 이제 어떻게 이제 보고하냐 최적 자산 배분을 할 때 추정 오차가 존재한다면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효율적 투자선을 선이 아니고 영역으로 표시해서 최적화를 실행한다. 영역.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굵게 돼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선상에 있는 것들이 다 효율적 증권이라고 보는데 계산을 조금 잘못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벗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고려하지 않을 거냐. 내가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밴드를 넓게 이렇게 가져가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최적화, 효율적 증권으로 보자. 사용을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선이 아니고 영역으로 표시해서 좀 넓게 접근해서 최적화를 실행할 수 있다. 오차를 이제 반영한다 그러면 아시겠죠? 그럼 영역으로 표시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 영역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굵게 이렇게 하는 것을 뭔가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퍼지란 말을 붙여요. 퍼지 투자 기회선이다. 영역으로 확대해서 표시하는 것을.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실무에서 사용하는 건데, 퍼지 투자 기회선.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이것은 앞에서 이제 그림,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제가 그래프 이미 말씀드린 건데요. 최적 자산 배분 어떻게 선택한다? 효율적 투자 기회선. 이것은 지배 원리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종목들을 쭉 연결한 선이고, 투자자 무차별 곡선. 이것은 투자자의 위험 성향을 이제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좌표가 똑같아요. X축이 위험의 축이고, Y축이 수익률의 축이에요. 이 두 개 접하는 점 있죠? 그 접점에서 최적 자산 배분을 하면 된다. 그 뜻이고요. 자, 무차별 곡선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투자자 성향 보는 거라고 그랬죠? 무차별 곡선은 뭐다? 기대 수익률 한 단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자자가 감당해야 될 위험의 정도. 그게 투자자마다 위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쭉 그래프 모양으로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무차별 곡선인데, 자, 교재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위험에 민감한 투자자일수록, 그러니까 보수적 투자자가 공격적 투자자보다 위험에 굉장히 민감할 거 아닙니까? 위험에 민감한 투자자일수록 기대 수익률 올라갈 때 적은 위험을 부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뒤집으면 위험이 조금만 커져도 높은 수익을 바란다는 거죠. 위험을 키우는 만큼 높은 수익이 나와야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감당할 것이다. 뒤집으면 기대 수익률 한 단위 증가에 따라서 적은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와요. 자, 이쪽 위험의 축, 수익률의 축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체증형이 나오는데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오는 게 위험에 민감한 투자자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오는 게 덜 민감한 공격적 투자자.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보면 자, 위험이 이렇게 커질 때 위험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산에 투자를 안 해요. 공격적 투자자는 좀 너그러웠고 위험 증가에 대해서 수익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는 거죠. 무차별 곡선은.
네, 이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자꾸 그 분산 투자 그 과목을 언급하는데 거기 가시면 이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을 보고 있는데 전략적 자산 배분의 이론, 근거가 되는 게 뭐냐?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들 있죠. 효율적 투자선, 무차별 곡선, 최적화 방법 이런 용어들 나오면 다 전략과 관련된 거예요. 전술이 아니고 전략. 자, 최적화를 이용한 전략적 자산 배분. 이게 이제 문제점이 이미 앞에서 봤었죠, 여러분. 문제점이 있는데 또 이걸 또 교재가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핵값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입력 자료를 약간만 변화시켜도 그 수치가 완전히 달라져서 자산 배분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효율적 투자선을 퍼지로 이렇게 영역으로 바꿔서 이제 보기도 하니까 핵값이 오차가 있다. 또 기법 자체가 좀 난해해요. 최적화 기법이. 아까 그래프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 분산 최적화 방법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수익률을 평균으로 계산했어요. 마코이츠가. 평균 개념으로 받고 분산, 위험을 이제 분산가, 표준편차 제곱이죠. 그런 뜻이에요. 수익률과 위험을 이걸로 썼다. 그래서 평균 분산 최적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뒷받침이 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도 문제점이고 또 운용 조직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최적화 모형대로 만약에 자산 배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운용자들한테 자금이 할당되는데 자금을 할당받지 못하거나 적게 할당받는 그런 이제 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채권 운용자인데 이번에 이 방법대로 했더니 이 자금은 주식에 대부분 실고 채권에 실는 비중이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채권 운용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반대도 가능한 거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이 방법이다. 네, 포트폴리오 이론. 그러면 전략적 자산 배분이다. 아시겠죠? 자, 여기 네 가지 실행 방법이 나와요. 전략적 자산 배분.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몇 대 몇으로 하는 거냐, 전략적으로.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지가 있는데 별표 치겠습니다. 자, 좀 전에 포트폴리오 이론대로 하는 게 이겁니다. 위험수익 최적화법. 여기 밑에 있죠? 이론적으로는 위험수익 최적화법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다시 요거부터 보면 지배원리란 말 나오죠? 그럼 여기서 효율적 투자선이 나오는 거고 그걸 통해서 투자자 성향을 고려한 무차별 곡선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만들어내는 방법. 그게 위험수익 최적화법인데 이게 이제 단점이 있었죠. 입력 변수 수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별로 안 달라진다가 아니고 확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 배분하면 어떻겠냐 해서 세 가지가 이제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요 시장가치 접근법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위험수익 최적화 방법 말고 시장가치 접근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시가총액 비율과 동일하게 자산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CAPM 이론에서 말하는 시장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장 포트폴리오, 시장하고 똑같은 인덱스 펀드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배분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비중대로 많이 싣고 현대차 시가총액 비중대로. 그리고 CAPM 역시 이게 분산투자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CAPM 이론이 여기서 여러분 이제 위험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를 쓰는 거거든요. 모든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으로 만든 포트폴리오 그걸 가정해서 자산 배분하거든요. 이런 말 나오거나 시가총액 비율대로 한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걸 시장가치 접근법이라 불러요. 근데 이거 단점이 뭐다? 돈이 적으면은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종목을 편입시켜서 복제를 해야 되는데 시장하고 똑같은 복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작으면 적용하기 어렵다. 다음에 투자자별 특수 상황 고려하는 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좀 유연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이론대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법칙이 아니고 투자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겠다. 투자자 요구사항. 이런 법도 있고 또 보편화되어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금융기관이 하고 있는 걸 모방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벤치마크. 나쁘게 말하면 표절하는 거. 시장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자산 배분,
그 이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그거를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 방법대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보편화돼요. 여러분 이 용어를 잘 보세요. 시장가치접근법, 위험수익최적화법, 투자자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법, 다른 금융기관이 하고 있는 걸 모방하는 법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전략적 자산 배분 실행 방법이지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제일 먼저는 그게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가치 접근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위험수익 최적화는 뭘 말하는 거야?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런 용어들을 주고 이거는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 사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전술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략에서 사용하는 거지. 됐죠? 자, 이건 이제 교재에는 없는데 그냥 연습 삼아 좀 이제 공부 목적으로 볼게요.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근데 이제 세 개의 자산을 구성하는 거예요. 채권, 주식, 부동산. 얘네들의 기대 수익률을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내가 이제 자산 배분 비율은 채권에 좀 많이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7대 2대 1. 그럼 우리 이걸 보고 이 세 가지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낼 수 있죠?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개별 자산 수익률에다가 걔네들이 차지하는 작은 비중이 있잖아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걸 곱해서 가중평균한다 그러죠? 간단해요. 지금 채권은 5% 기대하잖아요. 근데 가중치가 얼마예요? 70%니까 0.7 곱하고 10%는 0.2, 12% 부동산 많이 나오는데 10%만 실기로 했으니까 0.2. 그러면 6.7%의 기대 수익률.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죠. 이 세 자산으로 구성, 이런 비중으로 구성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목표로 이제 운영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10조를 갖고 배분하는 거예요. 10조를 그러면 이 원칙대로 배분하면 되니까 채권에 7조, 주식에 2조, 부동산에 1조. 이렇게 배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좀 지났어요. 기간이 지났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구조가 됐다. 10조로 운영 들어가는데 구조가 됐으면 이제 10% 전체적으로 손실을 봤는데 그러면 이때 이제 만약에 재조정한다 그러면 전략적 자산 배분 비율을 그대로 이걸 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중간에 이제 다시 재배분한다 그러면 7대 2대 1 이걸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구조를 그렇게 다시 배분하는 거다. 구조를 갖고 7대 2대 1. 그럼 구조의 70%면 6.3, 1.8. 이 뭐 산수니까. 구조를 이렇게 다시 배분해서 역시 그러면 요 수익률은 달라지지 않죠, 여러분. 전략에서는 처음에 이 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니까. 규모가 달라져서 그걸 재배분하는 것 뿐이지. 예, 이게 이제 간단한 전략적 자산 배분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뒤에 보면 전략적 그 사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미국 연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시험하고 무관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전술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 전술.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징 뭐 정의 이런 게 나오고 이론적 근거가 나오고 시장 뭐 조건을 어떻게 가정하는 거냐, 모니터링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비슷한 순서로 나와 있죠. 자, 한 번에 묶어서 이 전술적 자산 배분의 정의, 운영 과정, 운영상의 권한과 책임, 그 핵심만 볼게요. 자, 얘는 뭐다? 시장 변화 상향을 예상합니다. 시장 예측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게 전술이에요. 시장 예측 활동. 그것도 어떻게? 사전적으로 미리 한다는 겁니다. 예상해서 미리 자산 구성을 변동시켜서 투자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게 전술이에요. 전술은, 전략은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전술을 왜 하겠어요? 초과 수익을 좀 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좀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높은 성과를 목표로 해서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건데 미리 예측 활동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사후라 그러면 안 돼요. 사전적으로 미리. 그래야지 좀 고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조정하냐면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역투자 방식입니다. 고평가된 거 줄이고 저평가된 거 사고 시장하고 반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역투자 방식으로 조정하고요. 그럼 이게 핵심이 뭐냐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고평가된 걸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해야 돼요. 자산에.
그래서 자산의 과대 과소평가, 이거 판단하는 게 전술에서는 핵심이에요. 자, 운용 과정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전략에서 큰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결정된 포트폴리오를 그 이제 시장 전망입니다. 전망에 따라 여기는 기간이 중자가 들어갑니다. 중자 또는 뭐 중장기, 중단기, 중자가 들어간다. 중단기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거다. 뭐를 이용해서 가격이 시장에서 왜곡될 수 있다. 고평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활용해갖고 고수익을 지향하는 거다. 운용 과정에서 계속 이제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운용상의 권한과 책임, 자산 배분 이제 변경으로 인해서 전술에서 운용 성과의 변화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의사결정자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자. 즉 투자자가 아니고 운용자 책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앞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은 원칙이 누구라 그랬어요? 투자자가 정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운용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자산 배분 조정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달리 조정하는 거니까 고수익을 늘려요. 그 결과가 다 누구한테 귀속된다? 그 해당 의사결정자니까 운용자라고 봐야 되겠죠. 투자자보다는. 물론 이제 투자자 동의를 받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 투자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의사결정자는 주로 이제 운용자니까 운용자 책임이다. 자, 전술에 이제 또 이론적 배경이 나오죠. 이런 용어들 있죠, 여러분. 역투자 전략을 핀다, 과잉 반응, 평균 반전 현상을 이용한다,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이게 이제 전술하고 관련된 거예요. 전술의 이론적 배경. 여러분, 역투자 전략은 뭐예요? 이거 상대 개념이 시장 순응 전략이라고 있죠, 여러분. 시장 쫓아서 가는 거. 근데 시장은 반대로 간다, 이게.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고평가되면, 그러면 이제 주가 비싼 거 아닙니까? 매도. 저평가된 게 매수.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으면은 떨어질 것 대비해서 미리 팔아놓고 떨어진 것은 다시 올라갈 것 대비해서 미리 사놓고 시장하고 반대로 이게 역투자죠. 그래서 영어로 이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네거티브 피드백 이게 전략이죠. 음성 피드백 전략, 네거티브. 그리고 얘는 시장하고 반대로 시장과 싸우면서 간다. 그래서 이제 오목이 아니고 볼록 이런 용어 나오면 전술하고 관련이 있고요. 과잉 반응과 평균 반전을 이용해서 이제 초과 수익을 내는데 과잉 반응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에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거죠. 지나치게 반응하면 시장 가격이 왜곡되잖아요. 내재 가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걸 갖다 이제 가격 착오 현상. 그게 과잉 반응 현상이고 다시 말하면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효율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비효율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이걸 이용해서 고평가된 거를 매도하고 저평가된 걸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이용하면 수익이 안 나겠죠. 이것도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고평가된 건 다시 평균으로 돌아올 거다. 저평가된 것도 평균으로 돌아오면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고평가된 걸 팔아놔서 그게 평균으로 돌아오면 떨어지는 거니까 수익이 나고 저평가된 건 미리 사놔서 평균으로 돌아오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고 이렇게 다시 평균으로 돌아올 거다. 이것까지 전제를 하는 거예요. 즉 단기적으로는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에서 벗어나지만 장기 관점에서 보면 다시 내재 가치, 평균 값으로 돌아올 거다. 평균 반전 현상. 즉 이 평균 반전 현상이 의미하는 게 뭐다? 단기적으로는 왜곡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효율적으로 바뀔 거다. 그래야 여러분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해서 수익이 날 테니까 이걸 전제로 한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 랜덤워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지자 행복. 이 랜덤워크 현상하고 전술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것은 효율적 시장을 설명하는 거죠.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격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걸 설명하는 게 랜덤워크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평균 반전이나 과잉 반응은 특히 평균 반전이 평균으로 돌아오니까 효율적이다. 그게 아닙니다. 비효율적이었던 게 다시 효율적으로 온다는 것뿐이지 이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얘와 관련이 있지만 랜덤워크는 관련 없다는 거. 시험에 나왔었죠, 여러분. 랜덤워크 현상을 이용한다. 그럼 틀려요.
이 전술적 자산 배분 자금 운용자들이 이제 나중에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은 전제가 이거예요. 자금 운용자들은 냉철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과대평가된 만약에 주식이 있으면 그걸 매도하고 과소평가된 주식이라고 보면 매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AI처럼 인공지능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냉철하게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교재를 읽어보시면 이 운용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가 들어가서 자, 이 전술은 시장하고 반대로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투자 방식이잖아요. 시장 분위기에 역행하는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 성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성공으로 판명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려서 인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역투자 전략을 운영자들이 꺼린단 말이에요. 평균만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걸 줄여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가 그걸 알았다 그러면 일단 동의하겠습니까?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미리 줄여?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진 거를 사겠대요.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시장하고 반대로 가니까 나중에 그 책임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나면 좋지만 성과가 안 나서 손실을 보게 되면 욕 들어먹기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기 어렵다. 이걸 전제로 하지만 뭐 그런 얘기고. 어쨌든 얘는 시장하고 이제 역으로 제가 싸운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익률 곡선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위로 볼 때 볼록한 수익률 곡선을 이제 가지게 된다. 볼록하다. 요 말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수익 그래프 추이가.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 이렇게 나지 않고 계속 줄여나가니까 많이 올라간 걸 줄여나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볼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가치평가 과정, 투자 위험 인내 과정. 이건 뭐냐면 그 자산운용 그 그림이 있었죠. 이렇게 플로우에서 모니터링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예요. 가치평가라는 건 이제 시장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 위험 상관계. 이건 어디서 나온다? 시장 예측 활동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시장 예측 활동. 이것들이 달라지는 걸 보고, 그래서 내재 가치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고평가 저평가를 따져야 되니까, 이걸 다시 계속 계산해서 시장 예측 기능을 매우 강조하는 자산 배분. 이게 전술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투자자 위험 허용도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투자자 위험 허용도는 포트폴리오 실현 수익률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겠다. 그러니까 시장 예측 활동을 통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투자자 위험 성향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략하고 똑같이 일정하다고 본다. 그래서 근데 투자자 성향은 달라지죠, 여러분. 실현 수익률이 높아지며 수익이 많이 났어요. 주식이 화랑이 돼서 그러면 낙관적 투자 자세를 가져서 위험에 너그러워지잖아요. 실현 수익률이 낮아지면 이제 지금 뭐 손해 났거나 그러면 위험 인내력이 이제 감소한다.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하나가 여러분 시험 지문이라고 이렇게 가정하시면 되겠죠? 그럼 맞다 틀리다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되겠어요. 자, 사절 제목을 보면 전술적 자산 배분에 여기는 실행 도구란 말이 나와 있어요. 전략에서는 실행 방법이란 말을 썼는데 굳이 그 두 개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여기 왜 도구라 그랬냐면 이 전술에서 핵심 뭐냐면 자산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자산이 현재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시장 가격을 보고 다시 말하면 그럼 시장 가격을 보고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려고 하면 내재 가치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산의 가치. 그러면 이걸 계산해야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적정 가치를 계산할 거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툴이라는 거예요. 툴. 적정 가치 계산하는 툴. 가치평가 모형. 당연하겠죠, 여러분? 자산 이제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건 기본적 분석이 가치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 분석. 뭐 배당, 이익, 현금으로 할인 모형.
또는 요인 모형 방식도 이제 가치평가에 활용하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공식. CAPM 공식, APT, 차익거래와 관련된 거고요. 뭐 회계 분석.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일단 기술적 분석이 가치평가에 사용되냐 안 되냐, 고평가 저평가 사용되냐 안 되냐, 사용된다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도 사용된다. 기본적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차트를 볼 때 특히 이제 추세 분석이나 이격도 분석 같은 거, 이격도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동평균이 이렇게 차트를 봤더니 되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 있어요. 굉장히 이게 이제 이격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평가된 거죠. 주가가 이 밑에 있으면 저평가된 거고. 이런 식으로 차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고평가, 저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뮬러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전술적 자산 배분하고 유사하게 역투자 방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게 포뮬러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 포뮬러 플랜 그러면 전술하고 닮아 있는 겁니다. 운영 방식이. 이 포뮬러란 말이 여러분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뭐 공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공식을 만들어 놓고 배분 비율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이제 공식대로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거거든요. 막연하게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막연하게 시장과 여기 핵심은 이거죠. 반대 방향으로 투자해서 고수익을 지향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 방향. 즉 주가가 하락할 때 사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요. 반대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좀 고수익 또는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조정하는 비율이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퍼센트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포뮬러 플랜이라고 불러요. 자, 포뮬러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효과를 볼게요, 여러분. 반대로 조정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에다가 배분을 5대5로 이렇게 비율로 이제 5대5를 유지하는 포뮬러 플랜을 이제 실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3개월마다 조정하겠대요. 자, 처음에 초기 자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비율을 5대5로 배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주식에 500만 원, 채권에 500만 원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됐겠죠. 자, 3개월이 지났다. 이제 1분기 성과를 봤더니 주식이 11% 수익이 났다. 채권은 1% 수익이 났다. 그러면 1분기 수익률은 12%가 아니잖아요. 가중치를 줘야 되니까 그 절반 되겠죠. 11%의 전체 자금의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중치 0.5, 1%에 0.5, 그럼 6% 이제 수익이 달성됐어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6% 수익이 났으니까 1,060만 원. 늘었죠? 1,060만 원. 그럼 실제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1분기 후에 봤더니 주식에서 11% 수익 났으면 500만 원이 555만 원 된 거잖아요. 채권은 1% 수익이 났으니까 500만 원이 505만 원. 이 틀어졌잖아요.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틀어졌죠? 그럼 이걸 다시 이렇게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포뮬러 플랜이에요. 자, 이제 연결해서 그럼 이제 2분기 초에 2분기 운용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걸 마치겠다. 그럼 그림으로 보면 전체 1,060만 원이니까 1,060만 원을 2등분하면 530만 원인가요? 그럼 주식에 530, 채권에 530. 어떻게? 주식을 줄이는 거잖아요. 55만 원을 30만 원으로 줄이고 그 줄인 25만 원을 채권을 사서 다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역투자죠. 지금 늘어난 거. 수익 많이 난 걸 줄이고 수익이 덜 난 걸 늘리고 이렇게 조정한다는 거죠. 똑같이 530만 원씩 유지해야 되니까 주식을 일부 처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분기 또 결과를 봤더니 주식이 손해를 많이 봤네요. 13% 손해를 받고 채권은 1% 이익 봤다. 그러면 2분기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은 이렇게 역시 가중치 절반씩 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 그러면 총 자산 규모가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배분했을 때 지금 이제 주식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손해가 컸고 채권은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이렇게 요걸 줄여갖고 이렇게 맞출 거 아닙니까? 이게 포뮬러 플랜이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뭐 예측 이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 포뮬러 플랜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와요? 만약에 지금 앞에서 1분기 성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갔다 그러면 2분기 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에서 손해가 더 났을 거예요. 555만 원에 13% 손해를 본 거니까.
근데 미리 줄여놔갖고 손실이 작아지는 거예요. 손실이 작아지는.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했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 손실을 줄이는 효과도 포뮬러 플랜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네. 이게 전술처럼 이제 시장하고 반대로 주정한다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 이제 소개가 된 거고요. 되셨죠? 자, 이제 전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운용 조직 구조, 뭐 자금 운용자의 위험 선호도 가치 평가면 간단하게 운용 조직 구조를 보면 핵심이 여기에 분리 운영한다. 한 사람이 다 하지 않는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 결정, 증권 선택 결정을 분리한다. 이미 앞에서 봤었죠. 자산 운영할 때 이게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전술은요. 그 조정하는 그 책임을 누가 진다 그랬어요? 의사결정자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운용자가.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에 따라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무나 위험 부담이 커요. 그러면 이 역할 분담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한 사람이 책임을 다 떠안기는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보시고 자금 운용자의 위험 선호도 운용자, 펀드 매니저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 운용자의 위험 선호도 바뀐다 안 바뀐다? 예, 동일하게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투자자의 위험 성향 달라지는 거 반영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운용자도 그거에 똑같이 운용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운용자가 예, 성향이 달라지면 되겠어요? 안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현실하고 차이가 있죠. 현실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죠. 운용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달라진다라고 가정하겠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데, 자, 시장 하락기에 저평가를 판단해서 매수. 그러니까 하락기에 떨어지는 것을 미리 사고, 많이 올라가는 것을 고평가를 판단해서 미리 팔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자산이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를 명확히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떤 스포츠 선수 연봉이 이렇게 기사에 떴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실력이 그 정도 안 되는데 이 정도 연봉을 받아도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충분히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사람마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거기 거품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의 고평가 저평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주관적으로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주관적 판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가치평가 모형을 반드시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앞서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예, 또 요인 모형 방식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가치를 계산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주관적 판단을 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분석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사실은 가치평가 모형하고 주관적 판단을 병행하는 게 그래서 고평가 저평가를 따져야지 예, 무조건 하나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주관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가치평가 모형을 예, 사용하는 게 좋다. 결국은 병행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전략하고 전술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꼭 챙겨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